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13번째 강의고요. 정근대 파트의 정치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제 파트를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나의 다짐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이 되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소개되면 꼭 지켜야만 한다는 나의 목표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 조세연 학생은 한국사를 공부하는 그 자세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의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과생이라고 해요. 이과생이지만 선생님 강의를 이제 기반으로 삼아서 한국사 걱정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한국사로 인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공부하시면서 많은 의욕점들 그리고 불편한 점들이 해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한국사의 구조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한국사를 시대로도 구분할 수 있고 주제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봤을 땐 실은 크게 덩어리를 두 개로 나누면은 근대와 전근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다른 과목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이 근현대사가 지금의 모습을 형성한 시기를 기점으로 하는데 학자들마다 잡는 기점은 다르지만 선생님은 흥선대원군 개혁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잡을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부분은 전근대로 이제 따로 빼서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 세도정치까지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근현대사 파트를 볼 건데 지금은 전근대사에서 선사시대 지났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남북국 시대 지나고 고려시대 지나고 조선시대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제적으로는요. 실은 모든 주제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세시대 문화 배운 게 있나요? 없죠. 조선시대 사회제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없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볼 때는 주로 주제 중에서도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만 살펴왔습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중앙통치기구가 어떤 게 있었는지, 지방을 몇 개로 나눴는지 등을 우리가 시대별로 살펴왔습니다. 자, 전근대 파트에서 중요한 경제, 먹고 사는 문제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모습, 사회 파트나 문화는 아직 다루지 않았고요. 요거를 차근차근 경제, 사회, 문화를 다룬 이후에 근현대사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전근대 정치 파트는 모두 끝이 났죠. 경제 파트를 살펴볼 건데요. 13강과 14강 이어서 경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 기본용어 할 때 이미 했죠.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을 얘기를 하고 너무나 다양해요. 농업부터 시작해서 농업에서 생산물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겠죠. 상업. 상업에서 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수공업. 상업에서 거래되는 수단 뭐예요? 화폐라던가 나라 간의 교역, 무역, 혹은 토지제도, 세금제도까지 너무 다양합니다. 이거를 2시간에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과 살펴볼 이것만은 꼭은요. 어떤 경제 파트를 살펴볼 건지 한번 볼게요. 전시과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이전 강의에서 정치사 흐름을 쭉 할 때 언급은 했지만 자세하게는 안 들어갔던 내용들을 이제 각 파트별로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전시과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토지제도였는지,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눠졌었는지, 그늘 음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직전법이 있어요. 과전법을 개선했던 직전법은 어떻게 개선이 됐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민정문서가 뭐를 조사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대동법이 뭔지, 균형법이 뭔지 등등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내용인데 시대별로 경제라고 하는 한 흐름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나눈 이유가 고려시대 정치하고 경제, 사회, 문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 파트를 하나의 흐름으로 꿰차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고대 토지제도, 고려 시기, 조선 시기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알아야지만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정법도 있죠. 하나 빼놨어요. 자, 반드시 알아야 하는 토지제도에서 알아야 하시는 개념이 바로 수조권이에요. 이것도 이미 했었죠, 우리가.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린 지금 이렇게 농민이 당연히 토지를 가진 농민은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게 세금을 내면은 이것을 국가는 자신을 위해서 일해주는 관리에게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가 힘들다 그랬어요? 현물로 거두니까 보관하고 운송하는데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농민이 곧바로 관리에게 세금을 내게 되는, 그래서 관리는 월급 대신에 이 수조권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소유권과 수조권의 개념. 네 거 내 거의 개념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익숙하게 익혀두시고요. 기본 용어 했던 친구들은 지금 엄청난 반복이니까 완전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조권을 일컫는 말이 시대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은, 토지제도에서 본질은 관리들에게 무슨 전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거 너 가져가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직을 하는 동안에 그 토지에서 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월급처럼 받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시대별로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을 별명으로 부르고, 선생님, 엄마는 선생님을 막내딸로 부르는 것처럼 시대별로 부르는 이름만 다르다. 그 표현만 기억을 해두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조권을 부르는 말이요. 고대 시기에 우리 신라 시대 때 수조권으로 지급된 토지를 받습니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고요. 신문왕 때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했죠. 관료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고려시대 때는요. 조금 표현이 달라지는데, 일하는 그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던 전시과를 이미 살펴봤고요. 전시과가 붕괴된 이후에 조선시대 때는 바로 과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먹고 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끝까지 중요한 주제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내용 우리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강 토지제도부터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세, 근세.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경제는 마치 이과의 그런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없습니다. 토지제도 우리 고대 시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대 시기에는요. 토지제도로 볼 수 있는 거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죠. 복습해 볼게요. 신라시대는 크게 시기 구분을 어떻게 했죠?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는 삼국 항쟁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와 하대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어요. 중대는 삼국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삼국이 통일된 기점, 그 이후의 상황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때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왕권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문왕이었고요. 김음돌 모욕 사건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반면에 하대는요. 삼국이 다시 한번 후삼국 시대가 열리고 왕권이 실추가 되고 귀족들이 강해지는 시기였어요. 지방사회가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호족 같은 세력들이 일어났고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대로 우리 토지제도에도 수조권에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요. 신문왕은 우리가 이 표현을 봤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뭐를 폐지했다? 노급을 폐지했다. 이미 살펴본 개념입니다. 관료에게 나누어준 토지인데 소유권 아니라 뭐라고요? 수조권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리 등급마다 수조권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나눠줬고,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은 뭐예요? 노동력도 같이 거둘 수 있는 거. 이게 농민들이 되게 괴로운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왕권이 강할 때만 유지될 수 있었고 왕권이 약화되는 하대에는 다시 뭐가 부활한다? 노급이 부활합니다. 실은 그 전에 부활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명한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교과서 속에는 어떻게 표현이 나와 있는지 교과서 속 표현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경제면에서는 관리에게 이것을 지급하고 이것을 폐지해서 노린 효과가 뭐예요?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지급해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죠. 자, 어느 시기? 신라 중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신라는 이 왕만 알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왕 때 이런 개혁들을 추진해 나갔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귀족들의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자, 고대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모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고려시대로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는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전시과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땅의 종류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 건데요. 토지 중에는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보다시피 밭작물, 벼 이런 것을 재배하는 전지가 있습니다. 밭전자 써서.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땅 중에 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캘 수 있는 땔감이 나오는 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지와 시지에서 나오는 일정량의 곡식 그리고 땔감을 세금으로 관리가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전시과라고 합니다. 자, 전시과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누구에게 나눠줬을까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전직관리, 현직관리에게 나눠줬는데 원칙적으로 수조권은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되면은 토지가 너무 부족해지니까 세습이 안 되지만 원칙은 깨지라고 있는 거죠.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캐치해내시면 됩니다. 전시과는 3단계로 바뀌어요. 앞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뒤로 고치면서 바뀌어나가는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경종, 목종, 문종. 실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왕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과의 본질이 중요해요. 처음에는요,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시작할 시자를 씁니다. 어떤 전시과? 시작되는 전시과. 시정전시과라 그래요. 근데 이 시정전시과가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고쳐서 전시과를 운용하기 시작한 게 목종입니다. 우리 개혁이라 그러죠.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꿨다 그래서 개정전시과라고 해요. 근데 요것도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고쳐요. 그게 마지막이 문종 때입니다. 우리가 크게 고치는 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칠 경자를 쓰기도 합니다. 바꾸다. 그래서 뭐 갑옷 경장할 때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경정전시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셨으면 이미 다 하셨어요. 경목문 시개경 해서 각기 기준이 뭐였고 누구에게 나눠주는지를 알면 되는데요. 상식이라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경제는 움직여요. 일단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도 주임일 때, 대리일 때, 과장일 때, 부장일 때 다르잖아요. 관리의 등급, 이거를요 관품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처음 실시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좀 시행착오가 많았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평가 기준으로 두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인품이에요. 인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뭔가 뒷맛이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졌다? 이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됨됨이? 예를 들어서 2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라고 하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객관식 시험 보잖아요. 그 객관식 시험에서 90점을 받았어요. 객관식에서. 그런데 태도 점수를 10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학생은 객관식 시험은 10점밖에 못 받았는데 태도 점수에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점 만점인 상황에서 둘 다 100점으로 똑같아요. 그럼 누가 불만을 가질까요? B 학생이? 아니죠. A 학생이 불만이겠죠. 객관식 시험이야 오지선다니까 뭐 정확하게 내가 뭐를 틀렸고 왜 틀렸는지 왜 점수가 깎였는지 안다고 하지만 태도 점수는 수업 시간에 대체로 선생님이 그 평가를 해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깎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주관적 기준이 뭔데? 라고 하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객관식 점수를 관품이라고 보면 태도 점수, 학생의 태도를 평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걸 인품이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품은 뭔가 좀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대상은요, 당연히 현직 관리들,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들과 퇴직한 관리들도 우대를 해줘야겠죠. 전직 관리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관리들은 계속 뽑히고 현직과 전직, 퇴직한 사람들도 계속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품과 인품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토지가 점점
부족해지게 됩니다. 수조권으로 나눠줄 토지가.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기준과 대상 중에 하나씩만 지어나가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를 고치기가 쉬울까요? 인품을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다음에 개정전시과에서는 관품만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똑같아요. 현직과 전직 관료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가 부족해지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관리는 늘어나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세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바뀔 땐 이제 뭐가 바뀌면 좋아요? 관품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럼 기준이 사라지니까 대상에서 줄여야 되겠죠. 현직과 전직 중에 누구한테 이제 안 지급하면 좋아요? 전직에게,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현직의 것을 안 지급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품에 따라서 현직에게만 지급을 하는 게 경정전시과입니다. 관품에 따라서 현직에게만. 자, 요게 바로 전시과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교과서에서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기준으로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랑 좀 부족해질 때마다 하나씩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인현전에서 관현전, 나중에 관현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정, 개정, 경정. 자, 그런데요. 이 전시과 자체가 나중에 고려 후기 가서는 아예 제도적으로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는 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요. 고려시대 전시과 외의 토지들을 살펴보면 5품 이상의 귀족들은 대우를 해줬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세습도 됐고요. 이 토지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수조권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갔어요? 너무 중요한 거. 음자. 음서 공음전해서 그늘 음자. 아버지 어머니 내 조상 잘 만난 덕에 그 그늘에서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5품 이상 관리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사는 걸 보고서 5품에 속하지 않는 6품 이하 관리들이 막 한숨을 쉬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헉,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하겠죠. 아이, 좀 부러우면 어때? 너도 어차피 관리니까 전시관 받고 먹고 살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유품이야 관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 내미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관리는 못 될 것 같아 라고 걱정을 합니다. 자, 고려는 신분이 중요한 사회였어요. 물론 상대적인 개념으로 조선시대보다 실력보다는 신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관료들의 생활을 굉장히 잘 보장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품 이하의 관리 있잖아요. 그 관리의 자제 중에서 관리가 못된 사람, 즉 백수인 자식들에게 뭐를 나눠줬냐면 우리 이런 표현 쓰죠. 한량. 많은 이들의 꿈 아닌가요? 한량, 한량처럼 사는 거 굉장히 한가하다라고 할 때 그 한자 있잖아요. 백수인 6품 이하의 관리의 아들들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한인전입니다. 자, 세습은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뭐 조건부로 아버지의 직역을 뭐 이어받는다라고 하면, 아버지 일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면 세습이 되겠지만 어쨌건 세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보시고요. 직업군인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는 직업군인에게 군인전이 가고, 조건부 세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실은 세습 가능이라고 대부분의 교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시기에 중인 계층은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도 보통 군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이어받으면은 이것도 당연히 세습이 가능하겠죠. 세습이라기보다는 수조권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 공무원인데 뭐 출장을 가셨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분전이죠. 그래서 하급관리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토지까지 이렇게 다양한 토지가 모두 다 뭐다? 수조권이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시과가 언제 무너져요? 시정, 개정, 경정 지나면서 무신집권기와 건무세족기에는 이들이 대농장, 엄청나게 넓은 통장을 경영을 하면서 영위를 했어요. 누군가가 큰 토지를 가졌다는 건 누군가는 뺏겼다는 걸 의미해요. 토지가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전시과가 무너지게 됩니다. 전시과가 붕괴되고요.
개혁이 그러니까 신진사대부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드라마 정도전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신진사대부기,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시가 완전 붕괴됐죠. 새로운 걸 실시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선이 열리죠. 그게 바로 과전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했던 하나의 다 흐름들이에요. 통일신라에서 남북국 시대, 거기에서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가는 그 정치적인 흐름들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전법까지 가는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속 표현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속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리들에게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다라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권리 중에서 이 토지 가저가 아니었죠? 뭐예요?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수조권 바로 전시과입니다. 국가 내 문무관리, 군인, 향리 등을 18등급으로 나눠서 공물을 거둘 수 있는 땅이 뭐였어요? 전지. 그리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시지를 주었다. 그래서 전시과였죠. 자, 다른 표현들 볼게요. 그러나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는 전시과에도 뭐를 받았어요? 그늘, 음자, 공음전 받고요. 이거 세습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구?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 중에서 관직을 얻지 못한 자 한량들에게는 뭐를 줬다? 한인전을 줬다. 세습은 안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 교과서에 나오고 있고요. 관인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었다. 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군인전을 지급하였다라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봤어요? 전시과까지.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가는 수조권의 흐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은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이 개혁한 과전법의 내용을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사람은 역사적인 하나의 동물이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배운 것들을 후대에 적용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전시과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과전법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왔을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전법은요, 말 그대로 관리의 등급,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준 건데 당연히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에요. 지역은요, 이제 전국이 아니에요. 전국을 토지로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이제는 토지를 수도와 수도 근처 지방,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경기도에 하나입니다. 대상은 전직과 현직 관리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전시과 마찬가지로 세습은 안 돼요. 네, 원칙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 그랬죠. 세습이 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조선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뭐를 표방해요? 유교국가, 성리학적 가치관. 그러면은 유교국가 안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내가 어린 가족이, 어린 아들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국가에서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엄마는 당신은 여자들이 막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혼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그리고 부부간에 특히 여자의 정절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부에게는,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에게는요, 믿음을 지키라는 뜻에서 수조권을 줬어요. 그거를 수신전이라고 합니다. 수신전. 누구에게 줬다? 과부에게 줬다.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 뺏깁니다. 뺏어가요. 그리고 또 고아인 자식들. 고아들에게도 먹고 살 그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얘기했죠. 막 마음에 피가 떨어지듯이 요 한자였을 거예요. 마음에 피가 떨어지듯이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글자, 휼자가 들어갑니다. 구휼제도 할 때 했죠? 휴량전이 고아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들은 계속해서 관리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요 토지들이 세습이 돼요. 그러니까 뭐에서 문제가 생겼겠다 싶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수신전과 휴량전을 이용해서 세습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땅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신전과 휴량전을 통해서 세습이 가능하고 전현직 관리들 쭉 늘어나면서 토지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토지의 부족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과전법도 전시과처럼 이제 고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뀌게 되는 과전법, 바뀌게 되는 개혁이 된 것이 바로 직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직전법은 세조 때 시행이 됩니다. 세조. 개우정난 기억나시죠?
지역은 마찬가지로 경기도인데요. 이제는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전직 관리들한테까지는 못 줘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줘요?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에 따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당연히 모두 없애야 돼요. 수신전과 그쵸, 휴량전도 이제 없애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자, 이제 어떤 문제 발생할까? 아니, 현직에다가 세습 안 되는 이 토지까지 마련했는데 뭐가 또 문제였을까 싶으시죠? 자, 이렇게 되면요. 누가 마음이 급해져요? 현직 관리에 있는 자. 지금 월급을 받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걱정이잖아요. 우리 요즘도 현대사에서도 항상 그 걱정을 하는데, 아니 예전에는 퇴직하고 나서도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현직 관리일 때까지만 내가 수조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련을 해 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관리가 농민한테 세금을 거들어 가면은 원래 흉년이면은 세금을 더 적게 걷어야 돼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런데 무조건 완전 흉년이어서 가뭄 들고 홍수나고 해서 작물이 없는데도 가장 좋을 때, 토지가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년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걷는 거예요. 많이 축적해둬야 되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관리들의 수탈에 의해서 신음하게 됩니다. 뭐를 고쳐야 돼요? 관리가 직접 평가해서 걷는 것을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관리와 농민 사이에 국가가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신 걷어서 관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관수관급제라고 합니다. 자, 국가가 농민에게 수 받아서 관리에게 급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월급이랑 다를 바가 없죠.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이런 수조권의 개념이 사라지고요. 월급제로 받게 됩니다. 그거를 녹봉제라 그래요. 녹 기억나시죠, 여러분? 월급을 뜻했고 행복을 뜻한다고 하는, 우리 월급 받으면 행복해지죠? 월급을 받는, 대신 가서 세금을 걷는 것에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 속 표현들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요,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뭐가 안 된다? 세습이 안 된다. 뭐예요? 조선시대에 지금 토지제도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전시과하고도 똑같아요. 전시과도 세습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지금 조선시대 교과서를 보고 있습니다. 과전법인데요. 그러나 그 일부가 요런 거나 요런 것이란 이름으로 세습된대요. 세습되는 토지 우리가 딱 두 개 봤죠. 과부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지킨 대가로 주는 수조권, 수신전과 불쌍히 여기는 휴량전. 이런 걸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새로 관직에 임명된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세조 때는 무슨 법을 실시해요? 직전법. 누구에게만 준다? 현직 관리에게만 주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합니다. 교과서 속 표현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수조권을 남용해서 과다하게 거두는 일이 많아져요. 현직에 있을 때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농민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성종은 지방관청이 수확량을 조사해 거둔 후 국가에서 수 걷어서요. 관리에게 급 나눠주는 무슨 제도예요? 관수관급제를 시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조선시대의 토지제도까지는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받는 거였어요?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시대별로 다르게 불렀다라고 해서 그 시대별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기본 개념보다는 심화 개념에 더 가깝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쭉 한번 복습해 볼게요. 통일신라는요, 중대에 수조권으로 줬던 것이 관료전이었고요. 노동력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하대에는 왕권이 약해지면서 노급이 다시 부활했죠. 자, 고려 때는 어땠어요? 경목문 기억나시죠? 시정전식과 개정, 경정 나오면 되겠죠. 하나씩 지어나가면 된다 그랬어요.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여기는 인품이 줄어들고 전직 빼고 나중에 간품과 현직을 기준으로만 토지를, 수조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어땠죠? 초기에는 과전법이 시행이 됐어요. 전직과 현직에게 주고 수신전과 휴량전이 지급됐다가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세조 때는 뭘로 바뀌게 돼요? 직전법으로 현직에게만 주고 뭐와 뭐가 없어진다? 수신전, 휴량전. 이해가시죠? 그러다가 현직 관리들의 수탈이 늘어나게 되면서 성종 때는 국가에서 직접 걷어서 국가가
공급을 해주는 관수관급제, 명종 때는 완전 월급제로 바뀌어서 녹봉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고요. 우리가 봤던 정치사의 흐름과 다르게 경제는 용어가 까다로울 뿐이지 딱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주제죠. 수치제도를 들어가 볼 건데요. 이거는 세금제도를 뜻해요. 세금 걷는 거. 세금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걷었는가를 아시면 되는데요. 전근대 사회의 세금 제도는 이것만 아시면 90%는 이해를 하신 겁니다. 바로 전근대 사회의 세금은 딱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걷는다 그랬어요. 이미 기본 용어에서 했습니다. 조세, 공납, 역이었죠. 복습해 볼게요. 조세는요, 한자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벼화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를 걷는 거였어요?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공납은 특산물을 걷는 거였습니다. 특산물 바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뜻이었고, 역은 일, 노동력을 뜻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걷었는가 하면 어디에 걷었는가, 누가 냈는가도 중요하겠죠. 곡식은 누가 냈을까요?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했고요. 어디에 부과돼요? 토지에 부과돼요. 토지의 단위당 부과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가 없는 사람, 지주가 아닌 남의 땅을 농사 짓는 소작농은요, 소작농은 토지세를 부담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이들은 토지가 없는데, 토지에 부과하는데 내가 가진 토지가 없는데 어떻게 내요? 이해가시죠? 공납 특산물은 어디에 부과한다 그랬어요?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으니까 지역의 할당량을 정하면 그 지역에서 각 집집 단위로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집호자를 써서 호세라고 얘기했죠. 자, 역은요, 노동력은 힘 꽤나 쓴다는 남자들, 정남, 특히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들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차출하거나 군인으로 복무를 하겠는데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 개혁이 있기까지 요거면은 90%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전쟁 이후에 바뀌었던 세금 제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옛날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 고대 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시기에 특히나 통일신라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통일신라의 수치제도, 세금을 걷는 제도를 보면요. 당시에 세금을 걷기 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기록인데요. 우리가 지금처럼 신용카드 써서 몇 시에 어디에서 얼마 썼다, 이게 나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조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백성들, 민들의 경제 정황을 파악하는 문서라고 해서 민정문서라고 표현을 해요. 청주의 서원경에, 그 서원경 아시죠 여러분? 서원경에 그 경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표가 나오면은 막 당황하고 막 모르고, 문과 학생들 특히 그렇죠. 당황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게 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역사에서 하나하나씩 해석해 나가시면 되고요. 쭉 앞에서부터 보세요. 촌락을 나눴으니까 촌락을 A, B, C, D로 해서 마을 단위로 나눴는데 가호, 집이 숫자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요거예요. 호의 등급. 집집마다 등급을 나눴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중하, 중중, 뭐 중상, 상상. 우리가 지금도 쓰는 상중하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지금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뭐에 따라서 집의 등급을 나눴을까요? 지금 세금 걷는 거니까 외모 등급표는 당연히 아니겠죠. 경제력에 따라서 정말 잘 사는 집 상상, 정말 못 사는 집 하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걷어야 하니까 당시에 인구라던가 노비의 숫자, 소와 말, 논과 밭,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뽕나무와 잣나무의 숫자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해야지 제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지금이야 너무나 경제가 발달을 했고 중앙집권화가 이제 추진이 된 시대지만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귀걸이, 소지품, 신용카드의 개수까지 다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민정문서는요. 청주 서원경 지방에 민정문서가 남아있고요. 당시에는요. 이걸 작성한 사람이 국가의 관리가 아니라 그 촌을 다스리는, 그래서 약간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던 촌주가 이거를 3년마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걷었다라고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고려를 한번 볼 건데요. 고려도 그냥 조세, 공납, 역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조세, 공납, 역을 걷었는데 특히나 조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걷도록 10분의 1, 토지에서 나는 것에 10분의 1만 걷게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휴대폰을 만드는 전자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만 해도 좋죠. 100개의 스마트폰을 만들면 그중에 10개는 국가에 세금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조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세금 제도가 크게 한번 바뀌어요. 우리가 막 얼굴이나 외모가 크게 바뀌는 걸 역변한다 그러죠. 조선시대는 역변이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양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란, 병자호란. 외란과 호란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그 이후에 세금 제도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땅도 몹쓸 땅이 되고 사람들 많이 죽어 나가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흔히 쉽게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죠. 그럼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세금까지 많이 걷어가 봐요. 사람들한테 죽으라는 거지. 이 시기는요. 조선 전개부의 후기는요.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방향성만 잡으시면 다 끝나요. 자, 조세, 공납, 역별로 살펴볼 건데요. 토지세, 조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때는 토지세를 걷는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마다 다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가 얼마나 기름진가에 따라서 6등급, 전분, 토지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그 해가 농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풍년과 흉년, 그 연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토지 단위거든요. 어느 일정 양이 생산이 되는 단위인데 1개월당 4도에서 20도를 걷었습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올해가 흉년에 내가 가진 땅은 최악이에요. 그러면 1개월당 4도 정도 냈고요. 내가 가진 땅이 엄청 기름진데 올해는 엄청난 풍년이에요. 대풍작이 들었어요. 그럼 1개월당 20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토지가 소실이 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요게 바뀌어요. 그래서 조세가 뭐로 바뀌느냐, 요거 중요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영정법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정. 세금이 뭐라고요? 전쟁 이후에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개월당 4에서 20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최저세율, 가장 흉년이었을 때, 기름지지 않을 때 4도 정도로 맞춰져요. 실은 4도에서 한 6도 정도 걷었는데 요걸로 최저세율로 고정해서 걷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엄청 좋았겠네요. 진짜 조선왕조 엄청 살기 좋았겠네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세는 누가 낸다 그랬어요? 지주가. 당시 90%에 해당이 되는 대부분의 평민들은,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누가 많았어요? 남의 땅을 농사지어주는 소작농이 많았어요. 토지세가 줄어드는 건 누구에게 좋아요? 지주에게 좋아요. 소작농에게는 별 감흥이 없는 그런 세금 제도였다, 변화였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전기와 후기 변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특산물을 걷는 공납은 어땠을까 보실 건데요. 공납은 특산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폐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박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후기엔 대동법으로 바뀌는데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광해입니다. 선생님이 연기를 해볼게요. 광해에 임금한테 이렇게 간식을 바치는 이 라인 같아요. 이 궁녀로 들어오게 된 사월이와의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당시의 공납의 배단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밤에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바치러 가요. 그래서 광해군이 가짜 광해였죠. 가짜 광해가 딱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15이었더냐라고 얘기했더니 사월이가 그라옵니다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되게 안쓰럽다는 듯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아니 솔직하게 기탄 없이 말해보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궁녀라고 하는 삶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조선시대 전문직이기는 했지만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궁녀로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에서는 궁녀로 보내길 꺼려했죠. 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평생 그런 상태니까. 그래도 이제 사월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장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전복을 바치러요.
생각해 보세요. 산골에 소작농이니까 산골에서 남의 땅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인데 전복을 바치래요. 전복 아시죠, 여러분? 전복죽 할 때 그 전복. 바다에서 나는 거. 그래서 광희가 아니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라고 했더니 사울이가 한 얘기가 고리를 빌려 고리가 고율의 이자 사채 써가지고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이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무슨 패단? 박납의 패단을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죠. 특산물을 직접 물건으로 내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건데 부과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있어요.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큰 역변을 거치는 동안에 백성들 정황이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에 어떤 산골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을이 이렇게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굴비처럼 생겨서 굴비촌이라고 불렀다고 해볼게요. 여기 굴비촌이라고 불렀어요. 붕어빵 같죠? 굴비촌이라고 불렀는데 전쟁이 나는 동안에 이 지역의 이런 특수성에 대한 문서가 사라졌어요. 조선 후기의 관리들이 이 지역의 명칭만 보고서 아 여기는 해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겠거니 하고서 산골 지역에다 해산물을 부과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 이 지역에서 도저히 전복을 땅을 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와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걸 사러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사올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자, 박납이라고 하는 의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농민이 관청에다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특산물을 직접 바쳐야 되니까 대신 사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 사람을 박납업자라 그래요. 납은 공납의 납자랑 똑같아요. 물건을 바친다, 특산물 바치는 사람인데 이게 막을 방자예요. 조금 이따 좀 계속 나와요. 공납을 바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왜 그런지 볼게요. 박납업자가요. 처음에야 뭐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자기가 없으면 이게 안 되겠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농민이 박납업자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박납업자가 다른 데서 얻어오는 특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박납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10만 원 정도 실제로 특산물 사는데 들었는데 농민한테 막 으름장을 놓는 거죠. 아 이거 사는데 한 100만 원 들었어 하면서 과도한 돈을 요구를 하거나 또 어느 때부터는 이렇게 돼요. 아무리 제대로 된 물건을 바쳐도 관청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수량도 제대로 맞췄고 상태도 확인을 했는데 관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요? 이미 박납자와 관청이 중간에서 결탁을 했어요. 서로 이제 짝짝꿍을 해가지고 농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청에게 세금을 받는 특산물을 수납하는 관리한테 뇌물을 안 주면은 너 이제 특산물 이 세금 안 거둔 걸로 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농민한테 이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세금을 안 낸 걸로 되면요. 지금도 탈세에 대한 게 굉장히 크지만 예전에 특히나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 그 단위당 곤장을 10대씩 맞았어요. 곤장 100대 이상 맞으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탈세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관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박납! 공납을 납부하는 걸 방해하니까 농민들은 이제 속이 타겠죠. 그럴 때 이들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특산물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는 것을 거두면 됩니다.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쌀이 있죠. 쌀로 특산물 대신 쌀로 걷는 것을 바로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후기에서 봤던 거. 자, 조선 후기 대동법은요. 언제 시행이 돼요? 광해군 때. 토지 1결당 12두씩을 내면은 특산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이 좋은 법이요.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시행이 돼서 전국으로 차츰차츰 퍼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100년이나 걸려요. 예전이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이것에 대한 저항이 심했다는 겁니다. 분명 딱 보기에 좋은 제도인데 왜 저항이 심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단위를 잘 보세요, 여러분. 뭐를 걷고 있어요? 토지당 12도를 걷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까요? 토지가 있는 사람한테. 아니 토지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니까
근데 예전에 대동법으로 바뀌기 전에 공납일 때, 특산물 거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마다 할당을 해주고 집집마다 할당을 해주면 그 집에서 마련을 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납은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땅이 있건 없건 간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면 모두 다 부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누구만, 토지를 가진 사람만, 지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내겠죠. 자, 그러면 소작농은요, 원래는 공납에선 특산물을 바쳤는데 대동법으로 바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누구의 저항이 심했겠어요? 지주들, 가진 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지금도 부자 증세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고 저항이 거센데 예전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동법으로 인해서 특산물을 이제 걷지 않고,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은 국가에서 필요한 특산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농민이 관청에게 지금 대동법으로 인해서 1결당 12두씩 혹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내게 되잖아요. 대동세예요. 그럼 관청 그 돈으로요, 특산물을 사올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 대신 사올 사람을 공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공인들이요, 대동세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특산물을 사서 관청에 맡기면 이렇게 깔끔할 것을. 자,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하나 잡으면은 조선 후기 변화는 다 잡혀요. 대동법으로 인해서요, 공인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가서 대동세를 내고 물건을 사오게 되니까 지금 어떤 형태가 돼요? 원래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서 썼는데 상품을 화폐로 주고 삽니다. 상품화폐 경제. 조선 후기 가서야지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품을 화폐로 주고 사는 상품화폐 경제가 등장하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발전하고요. 그 수단인 화폐가 발전을 하고요.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되니까 수공업 발전하고요. 수공업이 발전하면 그 원자재가 되는 물건을 캐내는 광업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타 한 번 치고 여러 가지를 얻어가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죠. 고용 창출되죠. 상업 발전, 화폐 발전, 수공업 발전, 광업 발전까지 대동법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를 조선 후기에 겪게 됩니다. 조세 공납까지 봤어요. 조선시대의 마지막은 바로 여기입니다. 노동력인데요. 원래 노동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냥 공사 현장 같은 데 불려가는 거 뭐라 그래요? 요역. 다리 찢거나 성곽 찢거나 할 때 불려가는 거, 군대 가는 거를 군역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이 전개는요, 이 중에서 군역은 유명무실하대요. 200년 동안이나 평화가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군사훈련을 가도 군사훈련은 안 받고 그냥 옆에 어디 뭐 다리 찢거나 이런 데 동원이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이런 것에만 계속 동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요역을 더 싫어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여름에 여러분들 높은 산에 벽돌을 지는 거를 노동력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거를 가기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요. 대신 세운다고 해서 대립이라고 하고요. 혹은 군대 왔는지 안 왔는지 딱책한 사람 있잖아요. 이다지 이렇게 딱책한 사람. 그 사람한테 옷감, 포를 주고서 군대를 빠집니다. 자, 군대를 막을 방자를 써서 빠진다고 해서 포를 주고 빠지는 방군수포. 둘 다 불법이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군대가 허술했을 때 임진왜란이 터졌고 우리나라 그렇게 오합지졸로 당했던 거죠. 자, 전쟁 이후에는 군대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요. 기억나시나요? 전쟁 중에 이제 돈이 부족해지니까 정부에서 납속이나 공명을 통해서 신분을 팔았어요. 양반은 많아지고 세금을 부담하면 평민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남아있는 평민들, 농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거세지니까 사람들 도망가고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게 되니까 우리 이미 살펴봤죠. 영조 때 군대와 관련된 법을 이렇게 바꿨어요. 1년에 옷감 한 필만 내면은 군대를 면제해주고 이 세금으로 직업군인을 고용하는 균역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조세, 공납, 역별로 살펴보시고요. 우리 교과서 속 표현을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조선의 수치제도인데요. 세종 이후에 실시된 전분 6등법과 토지의 비옥도 풍년인지 흉년인지 연분 9등법은 복잡한 징수 절차 때문에 원칙대로 시행되지가 못했대요.
15세기 말부터 풍요를 조사하지 않고 자 이거 보세요. 최저세율에 따라 1결당 이거 46 아니고 여러분 4에서 6두 4에서 6두를 징수하는 관행이 나타났다. 인조는 이것을 법제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최저세율로 정한다. 영정법이었습니다. 조세제도의 변천을 볼 수가 있죠. 자, 공납의 개혁은 오랜 논의 끝에 시행된 이 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내게 하는 대동이죠. 선생님 대학생 때는 축제 이름이 대동제가 되게 많았어요.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축제라고 하는데 대동의 의미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두를 평민들을 하나로 묶게 되는 백성들을 하나로 묶게 되는 그런 법이란 뜻이죠. 이에 따라 토지가 없는 농민, 소작농들은요. 일단 과세 부담에서 벗어났고 토지를 가진 농민도 1결당 몇 두 정도, 12두 정도 대동세만을 납부하게 돼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대동법. 마지막 균역법이겠죠. 5군형 체제가 성립되는 거 언제였어요, 여러분? 5위에서 5군형 바뀌는 거 우리 전쟁 이후였죠.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군역 대신 군포를 징수했다. 결국 정부는 이 법을 실시해서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였대요. 바로 균역법 영조 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군포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토지 1결마다 2두씩 결장미를 거두고 그러니까 부족분을 이런 걸로 채우고요. 어염세, 소금이나 선박세를 따로 부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사람들은 곡소리 나게 힘들게 살았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개혁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고쳤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질을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세금을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니라 내 토지를 갖는 거예요. 토지 균등 분배에 대한 내용은 아주 다음에 지나서 근대 파트에 동학농민운동 가야 나옵니다. 거기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오늘 했던 내용들 수치제도 한 판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대 통일신라에는요. 이런 세금을 걷기 위한 문서로 민정문서가 있었고요. 민정문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촌주가 3년마다 작성했습니다. 자, 고려는 조세 공납역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된다 그랬죠. 조선은요 중요해요. 조세 공납역이 전기와 후기에 역변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중요했어요. 조세, 토지세는요 원래 이런 기준에 따라서 걷다가 나중에 최저세율로 영원히 정하죠. 영정법이라고 했고요. 공납은 공납을 막는 방납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누구 때? 광해군 때 실시가 되죠. 토지 1결당 12두를 내게 되면 됩니다. 역은요. 대신 보내거나 군대를 계속 포를 주고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해서 1년에 1필을 내면은 면제를 시켜주게 됩니다. 세금제도, 정치제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것만은 꼭에서 봤던 키워드들 설명하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전시과가 뭐였죠?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소유권이에요? 수조권이에요? 수조권. 어느 시대에? 고려시대에. 뭐를 나눠줬죠? 전지와 시지를.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정에서, 개정에서, 경정으로. 전직, 현직, 관품, 인품에서 하나씩 줄여나가면 됐습니다.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는 이런 걸 나눠줬어요. 무슨 글자에? 음자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음서와 마찬가지로 5품 이상 고위관료에게 주어졌고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죠. 직전법은요. 과전법에서 세조 때 개혁이 됐습니다. 현직 관료에게만 나눠줬고 세습이 안 됐고 수신전, 휴령전 없어졌죠. 자, 이런 단어 민정문서는 어느 시대였죠? 통일신라 고대에 세금을 걷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기록들을 볼 수 있었고요. 대동법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정말 많은 변화들을 가졌던 대동법은 공납을 개선하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특산물 대신 쌀을 바치겠습니다. 자, 균역법은요. 군대와 관련된 군역을 고친 거고 1년에 한 필을 내면은 군대가 면제되고 직업군인을 쓰는 영조 때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13강 경제 파트를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들이 복잡해 보였지만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시죠? 다음 시간에 14강에서는 우리 전시대의 통경제 대외교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 끝난 이후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